남편이 죽자마자 사돈어른을 남몰래 사랑하게 된 여인. 그 뒤에 숨겨진 비극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 텅 빈 집은 박 여사의 마음속에 차가운 구멍을 남겼습니다. 3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그 남자는 이재양 연기 자욱한 제사상위, 희미한 영정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박 여사는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상 옆에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져도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으면 울 기력조차 없어진다고들 합니다. 그저 말라비틀어진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지듯 조용히 속으로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가고 친구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골목 저편으로 멀어지는 발소리와 식어 빠진 밥상만이 남았을 때 박 여사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한번 고아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여사가 조용히 향로와 제사용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딸의 시아버지인 김 선생, 사돈어른이었습니다. 그는 단 3마디만 했습니다. 힘내세요. 그뿐이었지만 박 여사는 오히려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친구들이 건넨 수많은 위로의 말보다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더 깊었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의 마음을 잠식하는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돌처럼 굳어버린 줄 알았던 박 여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래서는 안 될, 존재해서는 안 될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아닌 평생 지켜온 자신의 도덕관념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애써 외면할수록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더 크게 자라나는 법입니다. 물 한 방울만으로도 싹을 틔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눈빛, 살며시 잡아준 손, 한밤중에 걸려온 안부전화로부터 박 여사는 이 감정이 자신을 어두운 곳으로 이끌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있었을까요? 두 사돈의 무해해 보이는 관계 뒤에 이토록 끔찍한 비극이 숨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가정을 모두 파괴하고 모두를 고통과 원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비극. 그리고 모든 것은 두 외로운 영혼이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던, 가랑비 내리던 어느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발인 날,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은 하얀 상복 위로 흘러내리며 어제부로 말라버린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영정 옆에 앉아 다른 부인들처럼 울부짖지도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텅 빈 감정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은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젖은 마당 위를 오가는 구둣발 소리와 함께 독경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위로 한두 마디를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죽음이 마치 일상다반사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사위의 아버지인 김 선생만이 가장 오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마당 앞 처마 밑에 서서 작은 우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를 향한 그의 시선은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에 찻잔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지난번처럼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박 여사는 온 세상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힘내세요. 다 지나갈 겁니다. 그가 바람결처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에서는 낯선 감정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저 얼굴, 저 목소리가 어째서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준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선생이 특별한 말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여인이 텅 빈 집에서 유일한 인생의 동반자를 잃고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데 다정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홀로 제사상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깜빡이는 등불 아래 희미한 향 연기 속에서 박 여사는 문득 김 선생의 눈빛과 살며시 잡아주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쏘스라치게 놀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안 돼. 그분은 사돈이야. 내 딸의 시아버지라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야. 죄를 짓는 거라고. 하지만 이미 무의식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마음이 이성의 말을 들을 리가 있었을까요?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박 여사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찾아와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곧 모두들 제갈 길을 갔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일상에 휩쓸려 갔고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공허함 속에 그녀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원래도 조용했던 집은 이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남편이 위독해진 후로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희망이 있을 때 혼자 자는 것과 곁에 영정 사진만 남았을 때 혼자 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는 습관처럼 차를 2잔 준비했습니다. 한 잔은 자신을 위해, 다른 한 잔은 제사상 앞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종종 고인이 된 남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딸 민지는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걱정됐지만 각자의 삶이 있기에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전화통화는 늘 몇 분 만에 엄마, 애 때문에 바빠서요. 이해하시죠? 라는 말과 함께 급하게 끊겼습니다. 매일 반박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내 빛바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유독 김 선생이 함께 찍힌 사진 앞에서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자식들의 결혼식 날, 새해 첫날 절에 갔을 때, 손자의 돌잔치 날, 어째서인지 그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선생이었습니다. 주무셨습니까?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준 사람이 얼마만인지. 아니요, 잠이 안 와서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나이가 들수록 잠만 없어지니.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씨 이야기, 손주 이야기, 마당의 화초 이야기처럼 두서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 여사는 통화가 끝난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선생은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기도 하고 정원에서 막 피어난 난초 화분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들이 박 여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매일 오후 그의 메시지를, 익숙한 벨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자책했습니다. 과부가 평온한 삶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고작 안부 몇 마디에 왜 이리 설레는가? 하지만 늙었다고 해서 심장까지 굳어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바라면 안 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설렘마저 없다면 앞으로 남은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달여 뒤 남편의 첫 제사를 지내고 박 여사는 딸을 보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3살배기 외손자는 이제 제법 혀 짧은 소리로 애교를 부렸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사돈댁에서 조촐한 가족 식사가 열렸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는 딸 옆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며칠 동안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김 선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사돈으로서의 예의와 격식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시선 깊은 곳에는 박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로 나갔을 때 부엌에는 박 여사와 김 선생 단둘만 남아 조용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릇을 찬장에 넣다가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스쳤습니다. 둘 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싱크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많이 여위셨네요. 김 선생이 나지막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게요. 밥 챙겨 먹으라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그 자체로 소리 없는 위로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장모라서가 아니라 박 여사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그녀는 딸의 방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 마당에서는 김 선생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의 위로 쏟아졌습니다. 옅은 밤안개 속 그의 얼굴을 보니 문득 오래전 좋아하던 사람을 말없이 바라만 보던 어린 시절의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저릿해져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사돈 간의 정이나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밤 과부의 심장을 옥죄할 만큼 가볍고도 날카로운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이 나이에 어린애처럼 설렐 수가 있는 걸까? 혹시 잊었다고 생각했던 머나먼 청춘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었던 걸까?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의 문은 엉킨 실타래처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차를 한 주전자 우연에 베란다로 나가 나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슬 맺힌 나무잎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맑은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무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김 선생도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딴 과일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과일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집사람이 젊었을 때 이 나무를 참 좋아했는데 오랫동안 따는 사람이 없었네요. 박 여사는 그가 아내 이야기를 꺼내자 순간 멈칫했습니다. 김 선생의 아내가 10년 전 호주로 이민가 정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았지만 이미 남남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하는 영상통화는 짧았고 그는 묻고 아내는 답할 뿐 원망도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김 선생은 옅게 웃었습니다. 외롭죠. 늙어서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박 여사는 목이 메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견고하고 흔들림 없어 보이는 이 남자도 실은 매일 공허함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든 아내가 있지만 독신처럼 사는 남자든 외로움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공감이라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두 영혼을 서서히 가깝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 선생이 박 여사에게 생선살을 발라주고 박 여사도 그에게 국을 떠주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행동이었지만 딸 민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엄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은 젊어졌고 낯빛은 더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민지가 엄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시아버님이랑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여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민지는 한참 동안 엄마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평소보다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서요. 박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일까요? 연민일까요? 아니면 이름 붙이기도 전에 심장을 어지럽게 만든 어떤 감정일까요? 그날 밤 그녀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말하던 김 선생의 눈빛, 아침 찻잔 옆에 놓여있던 그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감정은 소리 없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기와장에 조용히 내리는 이슬비처럼 은밀하지만 끈질기게.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롭다면 서로에게 잠시 기대는 건 허락되지 않을까? 며칠 후 사위가 출장을 가게 되고 딸 민지마저 감기에 걸렸습니다. 민지는 엄마에게 며칠만 더 머물며 손자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여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물면 사랑하는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김 선생과도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6월의 비는 그리 세차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작은 집 안 김 선생은 현관 앞에서 분재를 다듬고 있었고, 박 여사는 부엌에 서서 무심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발이 성성한 평범한 남자가 가위를 들고 섬세하게 나뭇가지를 자르는 모습이 빗속에서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손자를 재우고 바람을 쐬러 현관으로 나가니 김 선생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땐 비가 참 싫었습니다. 가난해서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밥은 식고 추웠거든요. 그런데 늙고 보니 비가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네요. 박 여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젊었을 땐 누군가 우산을 씌워줘서 비를 좋아했는데 늙으니 빗속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싫어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그러진 인생길에서 우연히 재회한 오랜 친구처럼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말 못하고 홀로 누군가를 짝사랑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도 집안의 반대로 다른 길을 갈 뻔했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두 영혼 위로 이야기는 안개비처럼 아련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박 여사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김 선생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무심코 스친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30년간 책임감과 도리,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 속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김 선생도 무언가 느낀 듯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고백도 선을 넘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단지 눈빛 하나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숨이 멎을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무언가 깨질세라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오늘 밤 내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 버린다면 누가 나를 용서해 줄까? 그날 밤 박 여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빗소리는 그친 지 오래였고 낡은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태엽 소리만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김 선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침묵 어린 눈빛, 스쳐 지나간 손길의 감촉, 그리고 그녀가 기침할 때 건네주던 물잔의 온기까지.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멈출 수 없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어째서인지 자신이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조바심과 기다림, 그리고 선을 넘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감정까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 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곳은 친딸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안다. 마음이 약해진 탓이겠지.
하지만 내 감정을 속일 수는 없다. 이걸 사랑이라고 부를 용기는 없지만 그를 볼 때마다 내가 단순히 엄마나 남편 잃은 아내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누구도 이걸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안다.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누구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과부이고 그는 내 딸의 시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사돈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 장벽 같아서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불경하고 도리에 어긋난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어 베개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흰죽이 올라왔습니다. 김 선생은 늘 그랬듯 맞은편에 앉아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 여사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가 말을 걸 때마다 작게 고개를 끄덕인 후 엉킨 실타래 같은 마음으로 죽 그릇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선생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나가자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제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를 깊이 들여다보는 눈빛에 공간은 순간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몇 초 후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단 3마디였지만 박 여사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 혼자만의 번민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 이 감정은 진짜였고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등을 보인 채 서둘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할수록 아프고 가까워지고 싶을수록 멀리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없었지만 누구도 감히 부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다른 생에서 그를 만났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남들의 계산적이고 비난 어린 시선 속에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오후 박 여사가 집 뒤편 복도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젖은 타일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어머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김 선생이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박 여사는 그의 품에 그대로 안겼습니다. 그의 팔은 그녀의 등을 감쌌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옷에서 나는 옅은 땀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에 그녀는 어째서인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도 그녀를 바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로하듯 조금 더 세게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외할머니 안아주고 있어요?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플라스틱 공을 든 아이는 동그란 눈으로 눈앞의 광경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김 선생을 밀어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 선생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란다.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나 다 봤는데 할아버지가 외할머니 안아줬잖아요. 두 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두 어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힐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바로 그날 저녁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외할머니를 안아준 이야기를 아빠와 엄마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박 여사의 딸 민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고 그녀의 남편 준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셨어요? 김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족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냅킨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이 애써 지켜온 모든 것들, 거리감, 도리, 비밀 이 하나이의 순진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주 위태로운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회의 시선, 옳고 그름, 명예,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로서의 도덕이라는 경계선을 말입니다. 그녀는 다시 일기장을 펴고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아이를 탓하지 않는다. 그저 너무 순수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마도 그 순수함이 장막을 걷어내 모든 것을 드러내버린 것 같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 순간부터 나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다음날 아침 박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짐을 꾸리며 집이 그립고 남편 제사상도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서둘러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를 떠나게 만든 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은 시선들,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똑똑히 들리는 말들이 두려웠습니다. 딸 민지는 평소처럼 엄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엄마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드시면 며칠 푹 쉬고 오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 우연히 사위 준호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장모님이랑 우리 아버님 그냥 사이가 아니라고. 그런 눈빛은 서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만 주고받는 거야.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박 여사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작은 집은 이제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 서서 차를 한 잔 따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세상에서 듣고 있다면 날 용서해줘요. 일부러 당신을 배신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난 그저 너무 외로웠을 뿐이에요. 3일 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쪽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듣자 하니 사돈어른이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서요? 딸네 집에 가서는 그 양반이랑 같이 지내면서 아주 애틋했다던데 정말이에요? 그런 속삭임과 암시들이 기억의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그녀의 마음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최악은 가장 친했던 옛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홍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그 양반한테 마음 있는 거니? 박 여사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해명하거나 설명하거나 부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감정이란 저울에 올려놓고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녀 자신조차 이름 붙이길 두려워하는 감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김 선생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어쩌면 그도 이쯤에서 멈추기로 결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현관 앞 등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은 늦게 떴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내리던 비, 무심했지만 따뜻했던 포옹, 그리고 손자의 놀란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반복 상영되는 영화 같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번 첫날 밤 그녀는 규칙적인 기계음 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지만 몇 숟갈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깊은 피로감이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흰국화꽃 한 다발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가는 퀭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벽 쪽으로 돌아 누웠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제 비겁함을 압니다. 침묵을 택한 건 당신이 더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침묵이 당신을 죽이고 있었군요. 박 여사는 여전히 돌아눕지 않은 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모든 건 끝났어요. 저도 이제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아버님께 마음 있으세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공기는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설명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민지가 힘없이 웃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엄마, 그거 아세요? 전 어릴 때부터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고 절대 도덕의 선을 넘지 않는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마는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엄마는 아무 잘못 안 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요? 엄마는 저희 집에서 지내셨고 제 시아버님이랑 같이 계셨어요. 민준이가 그 장면을 보게 하셨고요. 그런데도 잘못이 없다고요? 민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며칠 동안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다들 제 엄마가 과부 주제에 사돈을 꿰어냈다고 수군거려요.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과부 주제에 사돈을 꿰어냈다는 말이 천둥처럼 귓전을 때렸습니다. 자신이 온 사랑을 다해 키운 친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누구도 꿰어내지 않았다. 엄마는 그냥 외로웠을 뿐이야. 혼자 살고, 혼자 견디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은 없어. 박 여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몸을 돌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떤 선은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넘은 거예요, 엄마. 딸의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제사상에 머리를 밟고 억울하게 꾸중들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쩌면 엄마도 여자라는 걸 딸에게 들켜버린 게 잘못이었을까? 민지가 다녀간 후 박 여사는 텅 빈 껍데기처럼 살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은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딸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팠습니다. 꾸짖는 말 때문이 아니라 실망 가득한 그 눈빛 때문에 자신의 인격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그 시선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일주일 뒤 사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민지 씨가 열이 나서 꼼짝 못해요. 며칠만 올라오셔서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박 여사는 망설였지만 손자 생각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방을 쌌습니다. 그날 밤 손자를 재우고 막 방에서 나오는데 아래층 부엌에서 작은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민지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난 장모님 여기 계시는 거 싫다고.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하지만 내가 아프고 민준이는 어리잖아. 지금 누가 봐줘? 차라리 사람을 써. 장모님이랑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계속 마주치는 꼴은 못 보겠어. 박 여사는 계단 중간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시집간 번듯한 그 집이 이제는 자신을 감시하고 오점처럼 여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시골에 내려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 일로 집안 어른들 말씀이 많으세요. 저랑 민지 씨도 입장이 난처하고요.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행주로 손을 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설 때 민준이가 서럽게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손자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옷깃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가야 해. 그래도 우리 민준이 많이 사랑해. 민지는 등 뒤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엄마를 말리지도 문 밖까지 배웅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과부라는 이름표를 다는 순간 가장 순수한 감정마저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올 기력조차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책상 한편에 노인 일기장이 말없는 친구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펴고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나는 그저 올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내 행동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 달려 있었다.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나는 내가 가족이라 불렀던 집에서 쫓겨났다. 박 여사가 떠난 후 김 선생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들 준호의 의심 가득한 눈빛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예전의 존경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불편함과 냉담함, 심지어 실망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진지하게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장모님, 정말 무슨 관계입니까?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흐른 뒤 김 선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님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별거 중이시라고는 해도 법적으로는 가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상대는 사돈이고요. 무엇보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거울이십니다. 김 선생은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비는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외로울 때 설레어서도 안 되고 아내가 더 이상 아내가 아닌 집에서 슬퍼해서도 안 되는 것이냐? 준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이 가정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하시고 제가 난처하고 손주까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김 선생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틀렸다. 내 감정을 드러낸 것이 잘못이다. 하지만 너는 아느냐? 지난 30년간 내가 얼마나 삭막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부부라는 건 껍데기일 뿐이었고 아무도 내게 외롭냐고 행복하냐고 묻지 않았다. 모두가 나에게 아비로서의 역할만 요구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처럼 아프고 과부가 되고 외로운 한 여인에게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너와 모두가 나를 죄인 취급하는구나. 준호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나를 원망하는 것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존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 다만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숨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구나. 그 말을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아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날 밤 김 선생은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답답함을 토해내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녀를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내게 잘못했냐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인생 최대의 비극이니까. 연이은 충격에 박 여사의 몸은 기력이 다한 듯 쇠약해졌습니다. 식사량은 줄고 잠은 오지 않아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초겨울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그녀는 얇은 이불 속에서 몇 시간이고 몸을 웅크린 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잿더미 아래 숨은 불씨처럼 은근하고 끈질겼습니다. 딸의 냉담함, 사위의 질책,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김 선생의 완전한 침묵. 마치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을 쓸던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섬돌 앞에 쓰러졌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이웃이 달려와 보니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서둘러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단명은 극심한 쇠약과 저혈압, 가벼운 부정맥이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가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첫날 밤 그녀는 규칙적인 기계음 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지만 몇 숟갈 뜯어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깊은 피로감이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흰 국화꽃 한 다발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가는 퀭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벽 쪽으로 돌아누웠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제 비겁함을 압니다. 침묵을 택한 건 당신이 더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침묵이 당신을 죽이고 있었군요. 박 여사는 여전히 돌아눕지 않은 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모든 건 끝났어요. 저도 이제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과부 주제에 사돈을 꿰어냈다는 말이 천둥처럼 귓전을 때렸습니다. 자신이 온 사랑을 다해 키운 친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누구도 꿰어내지 않았다. 엄마는 그냥 외로웠을 뿐이야. 혼자 살고 혼자 견디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은 없어. 박 여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몸을 돌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떤 선은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넘은 거예요. 엄마. 딸의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제사상에 머리를 밟고 억울하게 꾸중들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쩌면 엄마도 여자라는 걸 딸에게 들켜버린 게 잘못이었을까? 민지가 다녀간 후 박 여사는 텅 빈 껍데기처럼 살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은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오후 그녀는 간호사에게 종이와 펜을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쓰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비록 보내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것일지라도 이제는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창가에 앉았습니다. 희미한 빛이 가늘게 떨리는 손 위로 비스듬히 내리쬐었고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김 선생님, 이 편지가 선생님 손에 닿을지 아니면 제 인생의 서랍 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제 마음속의 말들이 영원히 응어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눈길, 가벼운 손길 하나를 이토록 갈망하게 될 줄은요. 저는 반평생을 아내, 엄마, 그리고 사돈이라는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한 명의 여자로서 설렘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딸의 시선이 두렵고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흰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병실에 들어서던 선생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침묵하셨지만 바로 그 침묵이 저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사돈도 과부도 아닌 어떤 신분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한낮의 햇살 아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걷고 싶습니다. 몰래 숨어서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아마도 불가능하겠지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낡은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고 병원 침대 베개 밑에 조용히 숨겼습니다. 그에게 전할 용기도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빛 속에서 살 수 없는 감정이라면 차라리 어둠 속에서 피지 못한 새싹처럼 고이 잠들어 있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그녀는 퇴원을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낡은 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이미 조각나 흩어진 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책상 위의 종이들을 흩날렸습니다. 무심코 그녀의 시선은 골목 끝을 향했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초가을의 꽃향기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아플 자리조차 남지 않은 심장의 긴 한숨처럼. 병원에서 돌아온 후 박 여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외출을 삼가고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안부를 물으면 그저였게 웃으며 말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과부가 오래되면 마음의 문을 닫는 법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 닫힌 문이 부서지기 직전의 심장을 겨우 붙들고 있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김 선생 역시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추궁당한 이후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룬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그를 피했고 아들 준호와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가족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어색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식어빠진 찻잔을 앞에 두고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충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 사과나 해명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 더 그녀를 보고 가능하다면 마지막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 선생은 작은 배낭에 온 몇 벌을 챙겨넣고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나를 찾지 마라.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 마음이 진정되면 돌아오마. 그는 첫 차를 타고 박 여사가 사는 시골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이 잘못된 것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집이 있는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마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동네 어귀 덤불 뒤에 숨어 흙길 끝에 있는 작은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색으로 칠해진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하얀 커튼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현관 앞에서 차를 따르고 있는 박 여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서리가 더 내렸지만 30년 전 처음 보았던 그날처럼 눈빛만은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도 그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침묵의 눈빛만이 오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녀가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채 대답했습니다. 둘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다가서지 않았고 그녀는 들어오라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아프시다면 그 아픔이 가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김 선생은 그날 오후 내내 박 여사의 집마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쫓아내지도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히 들른 낯선 사람처럼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여전히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밥상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수저 한 벌을 더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상을 내려놓고 찻잔 하나를 더 따랐습니다. 김 선생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두 사람은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런 풍파도 겪지 않은 것처럼 두 노인이 소박한 밥상에 마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바깥 세상의 여론을 들끓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가 시장에 채소를 사러 나갔을 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여자야. 사돈이랑 붙어먹었다는 그 과부. 나이 먹고 연애질이라니. 자식들 체면도 생각 안 하나 봐.
박 여사는 그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마치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채소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안면이 있는 가게 주인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늙어서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지. 길을 잃기 쉬운 법이니까. 그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만 윙윙거리는 귓속의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야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수치심은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독한 말들이 결국 딸의 귀에, 사위의 귀에, 그리고 손자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토바이 한 대가 문 앞에 섰습니다. 시댁 쪽 고모뻘 되는 친척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새언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염치 좀 차리세요.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김서방댁 어른을 집에 들여서 부부처럼 지냅니까?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들 생각이라도 해야죠. 박 여사는 말없이 일어나 물을 따랐지만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대낮에 끌어안고 밤새 같이 있는 걸 사람들이 다 봤는데 아무 일 없었어도 사람들은 이미 다 상상했어요. 자기만 깨끗하면 다인 줄 알아요? 그 말에 그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 나무 의자 하나를 더 들고 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아기의 찬 군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두 늙은이처럼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겨우 며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 했을 뿐인데 온 동네가 우리를 산채로 묻으려 하네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3일 뒤 박 여사는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자매처럼 지내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구 숙자였습니다. 내 소식 듣고 하던 일 다 제쳐두고 버스 타고 왔어. 숙자는 도착하자마자 예전처럼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마치 격식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현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숙자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문이 어떻든 난 상관 안 해. 딱 하나만 물을게. 너 김광수 씨 사랑하니? 박 여사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자는 한숨을 쉬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참 멀리도 돌아왔다. 고등학교 때 너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모르는 애가 없었는데?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숙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김광수 씨한테 주라고 나한테 편지 맡겼잖아. 난 네가 고백할 줄 알았지.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정해준 너보다 10살은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잖아. 내 남편 말이야. 그리고 김광수 씨는 하숙집 딸이었던 화영이랑 결혼했고 박 여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난 답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으니까. 숙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간직하고 있었어. 그 사람이 알면 네가 힘들어질까봐. 그때 넌 너무 착했고 그 사람은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았거든. 내가 잘못 생각했어. 박 여사는 돌이 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숨이 막혔습니다. 그 편지 지금 어디 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 낡은 상자 안에 있어. 가져다 줄까? 그녀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숙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 시리도록 익숙한 옛 글씨체였습니다. 박 여사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녀가 살아온 세월이 조각나는 듯 했습니다. 오빠 앞에선 이 말을 할 용기가 없어요. 오빠의 눈빛이 변할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언젠가 오빠가 외롭다고 느끼는 날이 온다면 저를 생각해주세요.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늘 오빠 등 뒤에 서 있던 한 여자를요.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을 어른들이 정해준 결혼 생활 속에서 첫사랑은 그저 풋사랑의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이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세월과 의무와 그리고 자신과 친구 그리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한 남자의 침묵 속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더 용감했더라면 어쩌면 이렇게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숙자가 떠난 후 박 여사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이 기억의 순간들을 새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녀 앞에는 소녀 시절의 연애 편지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고해성사처럼 향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하나 더 피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겠죠? 텅 빈 집 안에 질문이 울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듯한 이상한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밤새 그녀는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남편의 유품을 넣어둔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의 모든 물건에는 한 시절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사진, 예물, 남편이 차던 시계, 그리고 그가 건강할 때 쓰던 수첩까지.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그가 늘 모든 것을 기록하던 방식대로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넘기던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홍이에게 언젠가 네가 너 자신을 되찾는 날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격렬하게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글자 하나하나를 통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홍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있을지 아니면 한 장의 영정 사진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건 네가 드디어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지. 마침내 네가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나는 기쁘다. 나는 알고 있었어. 모든 걸. 네가 광수에게 썼던 낡은 편지를 네 책장 국어책 뒤에서 발견한 순간부터 나는 그 편지를 30년 동안 간직해왔어. 이기심 때문이 아니었어. 네가 알게 되면 평생 괴로워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내가 침묵을 선택한 건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도 알아. 광수도 너를 마음에 품었었다는 걸. 하지만 너는 결국 효라는 이름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택해 내게 왔지. 나는 평생 생각했다. 네가 그에게 주었던 그 마음만큼 나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하고. 하지만 나는 부족했고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홍아, 만약 언젠가 너와 광수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냥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평생 내가 바란 건 단 하나. 네가 단 하루라도 네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이었으니까. 너는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희생이라는 껍데기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올바른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무심해 보였던 곁에 남자가 이토록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바로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고, 가장 위대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조용히 물러나 줄 줄 아는 사랑이었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늦은 오후, 민지는 홀로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얇은 옷깃을 스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헤집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민지는 분노와 불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지도 남편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집을 나서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는 되뇌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었을까? 낡은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차 냄새, 낡은 옷 냄새, 아버지 제사상 앞에 향 냄새까지 모든 것이 민지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셨으리라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몇 권을 책장에 꽂다가 서랍 깊은 곳에 놓인 낡고 빛바랜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몇 초간 망설이다가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내가 울지 않는 것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심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엄마의 어지러운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익히기 위해 쓴 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듯한 글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외로운 심장이 설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걸까? 나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 사람을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았다. 사랑이 아닌 책임을 선택했다. 민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다른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마른 나무잎이 꽂혀있는 페이지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내 딸, 만약 내가 자기 시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면 나를 미워하겠지. 하지만 나는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다시 살아났을 뿐이다. 진짜 의미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을 뿐이다. 반평생을 엄마로, 아내로, 과부로 살아온 후에야 처음으로 말이다. 민지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현관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엄마의 모습,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었던 전화들, 그리고 남편과 아이 옆에서 행복해하는 자신을 바라보던 엄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효녀라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실은 엄마에게 요구만 할 줄 아는 이기적인 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바로 그때 박 여사가 돌아왔습니다.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눈이 퉁퉁 부은 딸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지가 흐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다 읽었구나. 일기장이랑. 아빠가 남긴 편지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단 한 번도 몰랐어요. 박 여사는 딸 옆에 앉아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망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30년 넘게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깊은 포옹만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물 속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하신다면 그냥 사랑하세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엄마의 일기장과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민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체면과 도리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엄마의 외로움을 들여다볼 줄 아는 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예전에 아버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당신을 힘들게 했던 거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준호는 수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이 그 말 해주길 오랫동안 기다렸어. 바로 그날 민진의 가족은 준호와 아들 민준이 그리고 김 선생까지 모두 차를 타고 박 여사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가 마당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던 어느 화창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는 것을 보고 그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가족들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민준이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제 가지 마세요. 네? 박 여사는 감격에 겨워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모든 게 미안해요. 오늘은 그냥 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따뜻한 저녁 한 끼 먹으려고 왔어요.
김 선생도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늙었지만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고갯짓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무거운 짐들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을. 그날 저녁 작은 부엌에는 평소보다 일찍 불이 켜졌습니다. 고기 조리는 냄새, 시큼한 찌개 냄새, 갓 지은 밥 냄새가 아이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수많은 풍파 끝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는 소박했지만 박 여사에게는 60평생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민지는 엄마에게 생선살을 발라주고 시아버지에게 국을 떠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거리감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로 김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예전엔 왜 그렇게 외롭게 사셨는지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님이랑 엄마가 서로를 필요로 하신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준호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집만 안 나가시면 돼요. 김 선생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진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식탁 아래로 박 여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명분도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식사는 웃음과 눈빛, 그리고 인간적인 이해 속에서 끝났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들추거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은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도 그저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가족이 함께한 식사 후 박 여사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구도 그녀와 김 선생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딸의 눈빛과 행동, 미소 속에서 모든 것이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때 나를 세웠던 사위 준호도 놀랄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김 선생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랑이란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버지 연세에는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가장 큰 이기심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거였어요. 김 선생은 대답 대신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김 선생을 터미널에서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읍내 외곽에 작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박 여사의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김 선생이 홀로 물을 깃고 지붕을 고치고 또 박 여사의 밭일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늙은이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뭐 잘못된 일이라고. 외롭게 혼자 죽는 것보다는 낫지. 그들은 함께 살았지만 결혼도 서류도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매일 아침 각자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마을 두끼를 함께 산책했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습니다. 가끔 김 선생이 저녁밥을 지어 가져다 주면 박 여사는 갓 구운 떡을 보내주었습니다. 누구도 사랑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준호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넘치는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더 이상 외할머니가 왜 할아버지와 함께 다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박 여사는 현관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 천으로 싼 수첩 한 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 몇 편 써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소? 그녀는 웃으며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엇갈렸지만 마침내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갈 인연은 있었나 보오. 박 여사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어색함도 없는 온전한 미소였습니다. 사랑은 일찍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온 용기를 다해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당 위로 저녁 노을이 내렸습니다. 두 늙은 그림자가 천천히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약속도 필요 없었습니다. 평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 여사의 삶은 희생으로 점철된 커다란 원과 같았습니다. 말없이 사랑하던 소녀에서 책임감으로 살던 아내, 그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과부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마침내 머리가 휘어지고 손이 떨리게 되었을 때 그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람처럼 그녀의 삶을 스쳐 지나갔던 남자, 김 선생은 결국 그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얽매임도 없는 사랑으로 그녀 곁을 함께 걷기 위해서. 명분은 필요 없었습니다. 딸 민지는 여론과 옳고 그름에 얽매여 있던 사람에서 한 명의 여자로서 엄마를 바라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이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했고 상처받았으며 흔들릴 때 잡아줄 손길이 필요했던 한 명의 여자였다는 것을. 이 모든 이야기는 쓰라린 여정이었습니다. 상처도 갈등도 있었지만 누구도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 돌아올 길을 가로막는 사회의 가혹함과 낡은 편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행복은 때로 일찍 찾아오지 않지만 바로 그 순간에만 와준다면 한 사람의 평생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은 황혼의 사랑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면 생의 마지막 언저리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과 장벽을 넘어설 용기입니다. 그리고 때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박 여사는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 역시 그녀에게 어떤 호칭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춘을 통째로 엇갈렸지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인생의 황혼역에 마침내 서로를 얻은 두 사람으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늦었지만 충만한 사랑이었습니다.